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진실화해위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자 구제책은 사실상 전혀 없답니다. 그래가 피해자들이 직접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하던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연학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시그니처에서 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담당하는 이연학 변호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지난 5월 26일이죠. 부산에서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작년 8월에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총체적 인권 유린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적절한 배상과 사과,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 정부에게 이번 소송은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제기한 소송이 부산에서 진행되는 첫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청구라는 점 또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피해자분들 역시 부산에 가장 많이 남아 계시고 피해 회복 절차 역시 부산에서 진행되는 편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 우선 개인적인 계기와 그 변호사로서 가지는 계기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형제복지원에 대한 소문이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장 깊이 죄송스러운 마음, 일종의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무차별적으로 수용된 과정을 고려하게 되면은 1970년대, 1980년대 당시 저 또한 피해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채감이 제가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에서는 제가 가진 전문성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판사 시절에 과거사 재심 사건을 심리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진행 방식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판사, 변호사로서 수행한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소송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고 하던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제출한 그 결정문과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양측의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예. 진실화해위원회에 결정문뿐만 아니라 결정의 근거가 된 진술조서 등의 문서를 모두 송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그 문서가 아마 법원에 도착해서 곧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이른바 이제 당사자 신문을 증거 방법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예. 그 1차 재판에서 피고 대리인 측이 배상을 요청한다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 지난해 8월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실 아닌가 싶어서 이걸 뭐 또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피고 대한민국 측 역시 그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재까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 개별 원고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수용 기간, 발생한 손해액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제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취지였고요. 네. 예, 피해자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범위는 1986년도 기준 최저임금을 추산해서 약 연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액수 역시 사망한 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살아있는 원고들은 그보다 더 적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터무니없는 보상 액수라고 할 수 있겠죠. 86년에 최저임금을 추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직접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증인으로서는 아니고요.
원고 당사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신청하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저희는 당사자 본인의 신문이 법정에서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 첫째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지만 결정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입증을 보충하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형제복지원 안에서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퇴소한 후에 형제복지원 수용자라는 일종의 낙인을 갖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후속적 피해 역시 충분히 그 법정에서 그 호소할 필요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서 스스로의 피해를 진술하고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이른바 그것이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회복적 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피해 규모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 그 과정도 뭔가 좀 지난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 형제복지원 안에서보다 퇴소한 다음에 더 많은 힘든 시기를 겪었고 인생을 송두리째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네. 그 이번 손배 소송 본인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세상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이번 손배 소송 지금까지 국가 상대 손배 소송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송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규모에 비해서 원고가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네. 피해 규모에 비해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수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를 마치고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선 신청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마쳤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고요. 예. 진실규명 결정이 있다고 해도 뭐 소송 비용 부담을 느끼시거나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한 3만 6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 형제복지원 피해 접수가 2022년 12월 9일 기준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피해자로 밝혀진 분들도 이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네네. 우선 그 개별적인 피해자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나 수용 기간에 대한 입증 가능 범위가 너무 다른 게 사실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형제복지원 수용 사실이 명백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정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든지 왜냐하면 이 오래된 사건에서 법에 정한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소멸시효 등 다른 법률적 쟁점이 문제될 수가 있어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소송 수행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증거만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만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 지금 아직 이제 말씀을 안 하신 분의 입장이라면 변호사님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증거가 충분하냐 안 하냐 이거를 본인이 그다음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찾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좀 힘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소송 비용이 문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제 법원에 보면은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구조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소송 비용을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일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구제를 실제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소송 비용에 구애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 협의회에서도 계속 피해자분들 찾고 있고 또 내가 그 대상자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냥 이제 일단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예, 저희가
서울과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 시그니처이고 제 연락처를 말씀을 드리면 051에 예. 0405로 연락을 주시면은 예.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501-0405. 0405입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텐데요. 예.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선 진실화해위원회 존속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좀 존속기간이 좀 연장돼서 미처 신청을 못했던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으로 또 조사 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신청을 안 하더라도 신청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으로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입법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소송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법무부가 지금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연학 변호사였습니다.